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해외사 연튜브입니다. 겨울에 한기가 깊어가는 요즘,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특별하고 마음을 울리는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도 일본 같은 다다미를 쓰나 봐. 아시아는 다 똑같은가 보지? 이런 추운 날씨에 다다미 같은 바닥에서 웅크리고 자서 키가 작은 거 아닌가? 근데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보다 더 크던데? 여기 미국인이 한국의 아파트를 보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왜 이 미국인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한국을 보고 다다미를 떠올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탈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놀라운 초대를 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미국 명문대답게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요. 저도 다양한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국제교류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친구들을 만났지만 가장 친해진 친구는 일본의 유키와 한국의 하나라는 친구였어요. 저희는 셋이 붙어 다녔는데요. 유키와 하나는 미국을 떠나면서 꼭 자기 나라를 방문해달라고 했어요. 아시아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죠. 저는 친구들을 사귀면서 두 나라에 대한 흥미가 생겨서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여행 준비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방문할 장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많은 조사를 했어요. 일본의 아름다운 사찰과 독특한 전통에 대해 읽었습니다. 일본 음식, 한국 음식, 관광지까지 많은 걸 찾아봤죠. 이국적인 장소의 이미지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추워질지 몰라 가장 따뜻한 옷을 챙기고 일생일대의 모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저는 밝은 불빛과 번잡한 도시의 모습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플로리다라는 따뜻한 곳에 있다가 추운 겨울이 있는 교토에 도착하니까 여행을 온 게 실감이 났어요. 유키와 그녀의 가족은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정말 친절하신 분들이었어요. 친구네 집은 다다미 방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아시아만의 문화를 경험한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저녁에 일어났어요. 바닥에서 자던 저는 너무 추워서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은 다 자고 계셨고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를 깨우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잠을 청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다미 방은 바닥 난방이 잘 되지 않고 주재료인 나무의 보온만을 이용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네 집에 와서 제가 난방을 더 높게 틀 수도 없었어요. 저는 정말 추위를 느낀 뒤로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친구네 부모님이 춥지 않았냐고 물어보는데 차마 춥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친구에게만 따로 이야기를 했어요. 유키는 추웠다면 오늘 밤에는 목욕물을 데워야겠다고 했어요. 목욕을 하고 자면 몸이 따뜻한 채로 잠이 들어서 덜 춥다고 하면서요. 저는 난방을 올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지만 따뜻할 방법이 있다는 것에 안심했어요. 그런데 목욕물을 본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목욕물은 사람이 목욕을 할 때마다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친구네 부모님이 목욕물을 먼저 이용하고 그 물에 제가 몸을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보충만 하고요. 친구는 정말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솔직히 가족도 아니고 완전 남인 사람이 들어갔던 물에 그냥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심지어 물에는 뭐가 떠다녔어요.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추위를 택하고 목욕물에 몸을 담그지 않았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사건이 생겼어요. 제가 다다미 방에 국물을 흘리고 만 것이었어요. 친구네 어머님은 정말 기분 나빠하시면서 밥을 먹던 것을 치워두고 다다미를 닦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던 저는 죄송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와드리겠다고 했지만 당신이 하는 게 편하다고 하시면서 저는 가만히 있게 하셨어요. 놀라운 점은 어머니가 그렇게 다급하게 다다미를 닦고 있어도 아버지는 식사만 하시더라고요. 다 닦고 나서 어머니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다다미 방은 나무라서 흔적이 쉽게 생겨서 즉시 닦아주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하면서요. 그래도 커피를 쏟은 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뒤로 밥 먹는 게 너무 불편해졌어요.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혹시나 국을 흘릴까봐 그 뒤로는 국에 입도 대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저녁 남은 시간 지낼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유키는 집이 불편했냐고 물어봤어요. 말은 친절했지만 조금 기분이 나빠 보였어요. 본인이 호의를 제공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거절해서 그렇겠죠. 저는 유키의 눈치가 보였어요. 그래도 남은 시간을 잘 보내려고 했죠. 식당에서도 놀랄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일본식 돈가스를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키가 좋아하는 맛집으로 갔죠. 일본에서 직접 먹는 돈가스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식당 입구부터 이상했어요. 주방장 모자를 쓴 사람이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장이 쉬는 시간이겠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식당 안에 다른 요리사가 있지 않았어요. 오픈 키친인 형태의 식당이었는데 담배를 피던 주방장이 그대로 들어와서 돈가스를 튀기더라고요. 저는 담배가 묻은 돈가스를 먹는 기분이 들었어요. 심지어 주변엔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유키는 웃으면서 일본 가게들 중에서는 담배를 실내에서 아직도 피는 곳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걔는 웃을 때가 아니었어요. 기침을 하면서 돈가스를 먹고 있었거든요. 아마 미국이었으면 손님 간에 고소장이 오고 갔을 거예요. 실내에서 담배를 핀 건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소송이 진행됐을 거예요. 저는 현지 해산물 요리를 먹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원전 사고로 인해서 후쿠시마 지역 해산물이 걱정되었어요. 유키는 제가 해산물을 먹고 싶다는 것을 알고 유명한 곳으로 데려갔는데요. 저는 이미 여행을 시작하기 전부터 후쿠시마산 농산물에 대한 표기법을 공부해서 왔어요. 그래서 가게 앞에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제가 유키한테 이거 후쿠시마산이니까 먹지 말자라고 했더니 유키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게 왜? 안전해. 나도 먹은 적 있어. 그거 한국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야. 일본 사람들은 이제 다 먹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지만 유키가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배가 아픈 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후쿠시마산 해산물을 먹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의사소통도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몇 구절밖에 몰랐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영어가 세계 공통어는 아니지만 전 진짜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지하철표를 사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도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소통이 되지 않아 정말 고립된 기분이 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약간의 패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는 설렘으로 열린 마음으로 일본에 왔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행이 이렇게 불편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열망과 함께 한국에서의 경험이 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일본과 비슷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까요? 곧 알게 되겠죠. 비행기가 한국에 착륙하자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대조적인 풍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은 분주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고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도 있어서 더욱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일본의 의사소통 장벽에 여전히 흔들리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유심을 수령하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차가운 한국의 겨울 공기를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추웠어요. 저는 진짜 뼈를 뚫고 들어오는 바람을 처음 맛봤습니다. 그런데 지하철로 뛰어들어가는 순간 괜찮아졌습니다. 단순히 바람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히터가 너무 따뜻하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일본 다다미방에서 누워서 자느니 한국 지하철에서 앉아 자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따뜻해서 졸고 말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제가 내려야 하는 곳인데도 잠이 들었던 거예요. 다행히 서울역이 종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고 제가 잠에서 깨지 못한 걸 본 친절한 한국 사람이 저를 깨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종점이니까 내려야 한다고 말해주었어요. 전 허둥지둥하면서 서울역으로 나왔어요. 역에서 하나 가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따뜻하고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고 모든 걱정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서울 중심부의 아늑한 아파트인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들과 함께 저마다의 독특한 맛과 이야기가 담긴 다채로운 음식이 가득한 식탁에서 처음으로 한식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맛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집이 춥지가 않고 눈치를 보면서 국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좋았어요. 하나는 미안해하면서 바닥에서 자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침대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다다미 방에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가져온 모든 옷을 입고 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자면서 모든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정말 더울 정도였습니다. 반팔에 반바지만 입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몸이 정말 개운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방은 미국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국은 벽난로나 히터를 쓰니까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자려면 피부가 다 갈라질 것 같은 건조함을 맛봐야 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네 집 식구들은 온돌을 켜놓고 집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온돌이 따뜻해서 그런 거겠죠. 온돌의 따뜻한 온기는 일본의 추운 밤 다다미 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하나 씨의 집에 포근함에 감싸여 숙면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하나는 저를 데리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는 경복궁을 놀러 갔어요. 저는 추워도 한복을 입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추울 텐데 라고 하면서 자기 패딩을 꺼내주었어요. 그건 한국 사람들이 죄다 입고 다니는 긴밥 패딩이었어요. 입는 순간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복을 입고 추워서 그 위에 긴밥 패딩을 입었습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웅장한 대문을 들어서자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건축물은 놀라웠고 각 건물에 얽힌 역사도 흥미로웠어요. 이런 훌륭한 건축물이 3,000원밖에 안 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날 오후에 방문한 시내 비즈니스 지구의 세련된 현대식 건물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죠. 저는 서울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고궁은 우뚝 솟은 고층 빌딩 사이로 당당히 서 있었고 과거를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나와 저는 한국의 전통 찜질방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엔 일본에서의 목욕 경험이 떠올라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르더라고요. 단순한 목욕이 아닌 휴식과 커뮤니티가 있는 곳이었죠. 탕이 아주 많았고 탕마다 물을 계속 갈고 있었어요. 같이 들어가는데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죠. 그리고 일본이 신기했어요. 어떻게 갈지도 않은 물에 당연하게 몸을 담글 수 있는지 말이죠. 심지어 그걸 손님한테 권유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손님 대접 문화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일본에서의 실망감을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따뜻함과 포용력은 제가 쌓아올린 벽을 서서히 허물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제 안전지대를 벗어난 것이라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울에 돌아와서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듯한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에 놀랐습니다. 하나 씨는 고풍스러운 찻집, 북적이는 시장,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 잡은 고요한 공원 등 도시에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들을 소개하며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하고 친절했습니다. 길을 알려주거나 현지 음식을 추천해주는 등 항상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따뜻함은 형식적이고 내성적인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 씨의 가족은 계속해서 훌륭한 호스트가 되어주었습니다. 한국식 바비큐 파티 등 한국의 전통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호텔을 따로 잡을 필요가 없었어요. 심지어 마지막 날엔 한국의 기념품이라고 하면서 김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화적 충격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 씨와 카페에 갔는데 하나 씨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스 커피를 주문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당황한 제 모습에 하나 씨는 웃으며 한국에서는 겨울에도 아이스 음료를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문화적 특성이 한국 경험의 매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었던 점은 한국의 우서른에 대한 공경심이었습니다. 어느 지하철역에서 젊은 사람들이 노약자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존중과 배려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에게 한국 음악과 영화의 세계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인기 한국 드라마를 보고 케이팝을 들으며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너무 몰입해서 드라마를 보느라 관광을 하러 나가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저는 제작 수준과 아티스트들의 재능에 놀랐습니다. 현대 한국 문화와 그 글로벌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매료시킨 한국 문화의 또 다른 측면은 음식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한 미식 경험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관문이었습니다. 명동의 길거리 음식부터 한옥집의 전통 음식까지 단맛부터 짠맛 고소한 맛까지 정말 모든 맛들이 다 있었어요. 단맛에만 강세를 보이는 미국이랑은 달랐죠. 어느 날 저녁, 하나 씨의 가족은 삼겹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돼지고기를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맛의 폭발이었어요. 심지어 한국 술인 소주하고도 너무 잘 어울렸어요. 석쇠의 따스한 열기가 우리의 따뜻한 대화와 어우러져 그날 밤은 제게 가장 좋은 기억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일본과는 달리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또 다른 도전은 맛있지만 가끔 제 입맛에는 너무 매운 음식에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먹은 불닭볶음면이 미국에 있는 지금도 생각나네요. 여행이 막바지에 이르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은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줬고 저는 한국의 문화, 사람들, 풍경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떠나기 아쉬웠지만 이 경험이 저를 여러모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며 한국에 왔지만 낯설었던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영원히 간직할 추억 등 그 이상의 것을 얻었습니다.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의 활기찬 문화와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관광객이 아니라 하나의 옆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경험들이 너무 많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같이 커피를 마시러 카페로 나가고 편의점에서 밥을 먹곤 하나가 아니었으면 해볼 수 없었을 거예요. 한국을 떠나는 것은 씁쓸했습니다.
정들었던 친구들과 정들었던 장소들과 헤어지는 것이 슬펐지만 그 경험과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따뜻하고 정이 넘치며 생동감 넘치는 아시아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앉아서 방금 전까지 경험한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추운 밤부터 한국의 따뜻한 품에 안기기까지 감정과 발견, 교훈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솔직히 기온 자체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추웠어요. 하지만 한국은 실내를 들어가기만 하면 패딩을 입을 필요도 없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손님이 추울까봐 미리 배려를 해준 것이었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따뜻할 거니까요. 그리고 손님 대접을 해준 한국에게 고마움이 훨씬 더 컸어요. 일본이 서운해하는 건 어쩔 수 없죠. 한국에서 따뜻함과 환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친절함과 포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번화한 서울거리부터 고즈넉한 시골까지 한국은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져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여행을 통해 인간관계의 따뜻함과 사람들의 친절이 아무리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소중한 인생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함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적 다양성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으니 건강에 유의하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사연에도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한국에 먹을 게 없잖아. 다들 먹질 못해서 비만율이 적은 거 아니야? 극소수의 잘 사는 사람만 잘 먹고 있는 거지. 그럼 실제로 한국에 가면 수많은 젓가락들 사이에 돼지만 있는 건가? 너네 한국에 가봤어?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직접 갔다 왔는데 나 이상형을 만났어. 여기 한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욕하고 있는데요. 아주 늘씬한 미국 연구원이 그 말을 가로막습니다. 도대체 이 미국 여자는 왜 한국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 로빈스. 미국에서 생물학 박사를 취득하고 사람들의 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서 비만 연구소로 입사하게 되었어요. 무슨 박사나 한 사람이 비만 연구소에 취직하냐고 묻겠지만 미국에서는 비만이 아주 심각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소에 입사하면 좋은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영상에 미국인들이 달려가서 울부짖곤 하는데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뚱뚱하다와 미국인들의 뚱뚱하다의 기준은 도대체 얼마나 다른 거야? 이 정도로 지금 미국의 비만율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미국의 비만율은 질 좋은 음식을 얻기가 어려운 데에 있어요. 요즘 저희의 연구는 건강하고 간단한 식품과 비만율의 상관관계예요. 최근 세상의 트렌드는 집에서 음식을 해먹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으로 비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거든요. 특히 저희 연구소가 주목하고 있는 곳은 일본과 한국이었어요. 두 나라 다 눈에 띄게 비만율이 서양보다 낮았거든요. 저는 한국으로 출장을 가고 제 동료인 나다는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좋았어요. 요즘 한국은 정말 미국 문화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 아이돌들이 잘 꾸민 모습이나 마른 모습을 보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 궁금한 점이 많았거든요. 도시를 거닐다 보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하는 녹지 공간과 공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로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위해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었고 조깅이나 산책을 하는 사람을 위한 도로가 따로 조성되어 있었어요. 활기찬 도시 서울을 여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한강을 따라 펼쳐진 광활한 녹지 공간인 한강공원을 아침마다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조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빠른 속도로 달리는 젊은 직장인, 여유로운 속도로 조깅하는 노년층, 함께 여유롭게 달리기를 즐기는 친구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돈을 내지 않고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이 광경은 감동적이었고 건강과 웰빙을 추구하기 위해 단합된 커뮤니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리듬이 있었고 공원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강 풍경을 찍다가 저도 모르게 자전거 도로의 중간에 서 있었는데요. 저를 주목해서 보고 있던 조깅 클럽 분들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자전거를 보고 피하세요 하고 제 팔을 잡아 끌어주신 거죠. 저는 처음에는 제 팔을 허락도 없이 당겼다는 사실에 몹시 불쾌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조깅 클럽에 있었던 한 남자분이 정중한 말투로 팔을 그냥 당긴 건 죄송해요. 자전거가 너무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를 낸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저를 도와준 사람한테 화를 낸 것이니까요. 상황 파악을 한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역시 한강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한국인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정말 잘생기고 몸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인들은 어떻게든 근육을 크게만 만들려고 해서 부담스러울 때가 가끔 있는데 정말 완벽한 몸이었어요. 말랐지만 근육이 탄탄하게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그냥 가셨습니다. 한강을 배경으로 펼쳐진 풍경은 고요함을 더했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이른 아침의 햇살을 반사해 조깅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그림 같은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참가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강공원의 아름다움은 경치뿐만 아니라 평화로우면서도 활기찬 신체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깅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조깅이 포용적인 운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지한 운동선수부터 가볍게 조깅하는 사람까지 공원은 체력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포용적인 측면은 서울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의 접근성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음식에 대해 연구해야 했어요. 첫 식사는 한국의 가정식이라는 백반을 제공하는 곳에 갔어요. 정말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인인 찌개가 한 그릇 나와 있었고 쌀밥, 소시지구이, 김치, 콩나물 무침과 같은 반찬들이 많았어요. 단순히 맛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겁지 않고 포만감을 주는 균형 잡힌 식사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반찬은 사람들이 채소를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거의 매일 이 식당에 왔어요. 식당은 매일 다른 요리를 제공해 주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미국은 매일 패스트푸드를 먹어야 하고 건강한 음식은 샐러드에 불과하거든요. 샐러드를 어떻게 매일 먹을 수 있겠어요? 샐러드를 먹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폭식하는 일의 반복이죠. 하지만 한식은 반찬을 매일 간단하게 바꿔가면서 다양한 음식을 먹게끔 제공해 주는 것이었죠. 한식을 계속 탐험하면서 이 균형이 한식에 반복되는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는 매콤한 떡볶이부터 신선한 과일까지 다양한 건강식을 제공했습니다. 고향에서 익숙했던 패스트푸드 문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건강한 식습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인프라는 피트니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곳이었죠.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매일 출퇴근할 때 걷기를 장려했습니다. 게다가 거의 모든 구석에 시설이 잘 갖춰진 체육관과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심지어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어 놀랐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의 전반적인 체격이었습니다. 제 동료가 묘사한 것처럼 다소 연약해 보이는 일본인의 모습과는 달리 한국인은 강인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것은 혹독한 보디빌딩이 아니라 활동과 절제를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비롯된 체격이었습니다. 연구를 위해 조사를 거듭할수록 한국인의 건강 비결은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식습관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아침 식사는 눈을 뜨게 했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에 들러 전통적인 아침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밥, 국, 김치, 야채와 생선을 곁들인 다양한 반찬 등 여러 가지 음식이 소량씩 차려져 있었습니다. 영양이 풍부하면서도 담백해서 무겁고 기름진 아침 식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신선한 농산물의 풍요로움에 놀랐습니다. 과일과 채소 가판대가 곳곳에 있었고 상인들은 다채로운 현지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식단의 또 다른 필수품인 해산물도 풍부했습니다. 이러한 신선한 식재료가 한국 요리의 근간이며 자연의 맛과 영양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또 다른 측면은 식사량 조절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다양하고 풍미가 풍부하지만 적당량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양을 제공해주지만 기본적으로 먹는 양이 미국과는 달랐어요. 이는 가정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식이 아닌 만족할 때까지 먹도록 장려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음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거리 자체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은 넓고 깨끗한 인도와 잘 관리된 공원이 있는 걷기 좋은 천국 같은 도시였습니다. 가장 바쁜 시간대에도 사람들이 출근길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을 선호하며 일상생활의 운동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하이킹이 인기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등산로를 자주 찾습니다. 주말에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등산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등산은 신체적 활동인 동시에 사회적 활동이기도 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서울 사람들의 습관과 일상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은 엄격한 식이요법이나 극단적인 운동이 아니라 건강한 선택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고 즐겁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의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은 건강을 고려한 인프라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도시 곳곳에 편리하게 위치한 스테이션은 사람들이 운전 대신 자전거를 선택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운동의 한 형태였습니다. 또한 많은 공공장소에서 야외 피트니스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간단한 풀업바부터 복잡한 운동기구까지 이 시설들은 잘 관리되어 있었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널리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시 당국이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연구를 위해서 강남역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에서 제가 본 한국 사람들은 10명 중에 1명 정도만 뚱뚱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적었거든요. 정말 다양한 비만 클리닉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들 조절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었어요. 심지어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헬스클럽과 피트니스 센터를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다들 건강에 투자하면서 살아간다는 증거였죠. 또한 건강 관행에서 가족의 역할도 관찰했습니다. 가족 식사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고 단순히 함께 식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밥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하니까 천천히 먹을 수 있는 문화가 생기는 것이었어요. 서울에서의 5째 날은 한식의 깊이와 다양성을 탐험하는 미식 모험으로 채워졌습니다. 한식의 균형 잡힌 식단은 이미 경험했지만 음식에 대한 전통적 접근 방식과 현대적 접근 방식이 어떻게 한국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한국 전통시장 방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선한 채소, 다양한 종류의 생선과 육류, 각종 향신료와 양념 등 식재료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 요리의 본질, 즉 각 재료의 자연스러운 맛과 영양가를 존중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음식점은 김치, 두부, 돼지고기로 만든 매콤한 찌개인 김치찌개 전문점이었습니다. 매콤하고 고소한 맛과 약간 새콤한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찌개는 한국 요리의 발효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엿볼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은 한국인의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으로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프로바이오틱스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서 저는 반찬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이 작고 맛깔스러운 반찬은 거의 모든 한식 식사에 곁들여집니다. 절임 채소부터 양념 고기까지 다양한 반찬은 메인 요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찬은 식사의 다양성을 더할 뿐만 아니라 한 번에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녁에는 유명한 바비큐 레스토랑에서 삼겹살을 맛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감싸는 다양한 잎채소, 마늘, 발효된장 등이 균형 잡힌 식사였습니다. 고기와 채소 및 기타 양념이 균형을 이루는 이 식단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풍성한 음식을 즐기는 한국인의 식습관을 강조했습니다. 요리 여정 내내 저는 균형과 절제의 중요성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요리는 엄격한 식단 규칙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알맞은 양으로 즐기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의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하이킹, 배드민턴, 농구와 같은 활동의 인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이킹은 서울 근교산에는 모든 수준에 맞는 다양한 트레일이 있어 어른들이 좋아하는 취미로 자리 잡아 있었어요.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가와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눈에 띄는 한 가지 측면은 운동이 일상생활에 통합되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에서 피트니스는 체육관이나 운동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한국인의 건강에서 식생활의 역할이었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적당한 양을 강조하는 한식의 균형과 다양성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요리에 흔히 사용되는 발효는 풍미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리의 다양성은 식사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즐겁고 건강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도시 인프라도 또 다른 핵심 요소였습니다. 광범위한 대중교통망, 공원, 보행자 친화적인 거리를 갖춘 서울의 디자인은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장려했습니다. 공공운동시설과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은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더욱 촉진했습니다. 이처럼 운동이 일상에 통합되면서 모든 연령층이 자연스럽게 운동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한국을 차별화한 것은 문화적 측면이었습니다. 공동체 의식과 공동의 책임감이 모든 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공원에서 단체 운동을 하는 것부터 공공장소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까지 공동체의 복지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정신은 건강과 웰빙을 추구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가족의 가치와 사회적 규범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식사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일본에서 간 친구와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친구는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배고프지 않았냐? 배가 고플 일이 뭐가 있어? 나는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다. 일본 사람들이 마른 이유는 그냥 안 먹어서야. 양이 진짜 적어. 다들 그만큼만 먹고 사니까 살이 찔 수가 없어. 미국인이 가면 세 그릇은 시켜 먹어야 할 것 같아. 저는 친구의 발표를 들으면서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일본인들은 한 그릇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문화가 있고 아주 적은 양의 밥만 먹더라고요. 실제로 칼로리가 아주 적었어요. 또한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강해서 헬스장이 비싼 편이었어요. 다들 집에서 운동을 하긴 하지만 서울처럼 즐기는 문화가 없었죠. 친구는 한 번도 조깅 클럽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강남으로 출퇴근을 조깅으로 하는 사람도 봤었는데 말이죠. 발표가 끝나고 첫날 한강에서 조깅을 하면서 절 구해준 남자를 잊을 수가 없다고 친구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말하기를 일본인들이 정말 마르긴 했는데 몸이 좋은 사람들은 없었대요. 정말 키가 작아서 다들 자기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뭔가 운동을 하는 분위기가 있지는 않고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다들 적게 먹고 적게 움직여서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죠. 저는 한국에서는 유리 건물 사이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보였다고 말했어요. 친구는 억울해했어요. 한국에 대해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은 자기였는데 저를 한국으로 보냈다고 말이죠. 저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제 생활을 반성하기도 했어요. 퇴근 이후에도 열정적으로 건강을 위해 사는 한국 사람들이 아주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신과 외관을 모두 가꾸고 싶다면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너네 맘대로 전화도 없이 집에 오는 거니?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있어. 제가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눕기나 하세요. 여기 나이가 지긋한 캐나다 여성을 시어머니로 둔 한국 며느리가 마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생각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른다는 생각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두 아들을 둔 캐나다의 전업주부 스테파니 고든입니다. 캐나다에서의 생활은 꽤 단순했어요. 일상적인 생활, 친구들, 가족 등 모든 것이 편안하고 익숙했습니다. 사실 캐나다라는 나라 자체가 큰 사건 없이 조용한 나라기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아들 케빈이 집으로 돌아와 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소식을 전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첫째 아들인 케빈은 항상 모험을 즐기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정이라는 한국 여성과 사랑에 빠졌고 결혼할 계획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완전히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사람을 만난 적도 없었고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TV 프로그램과 가끔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접한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갑자기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땅과 문화에서 온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케빈이 반갑기도 했지만 문화적 차이에 대한 걱정이 앞섰죠. 수정이는 캐나다 생활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언어가 장벽이 되지는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의 관계가 걱정됐어요. 수정이가 우리의 생활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까? 수정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어요. 그녀는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하지만 우리의 첫 대화는 정중한 고개 끄덕임과 어색한 침묵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로 어색했습니다. 아들을 처음 결혼시키는데 심지어 전혀 모르는 나라의 여자였어요. 물론 수정이는 영어를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계속 말을 걸었죠. 저는 이런 상황이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캐나다에서는 자식을 결혼시키고 나면 완전한 독립체로 보기 때문에 자식의 인생에 최대한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혹여나 불편한 상황이 있을까봐 말을 함부로 걸지 못했죠. 수정이는 색색의 종이로 포장된 작은 선물을 들고 우아하게 우리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에는 긴장감이 살짝 감돌았고 이는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색한 영어와 수줍은 미소가 섞인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려는 그녀의 노력이 느껴졌고 저는 그녀를 우리 가족으로 더 편하게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첫 대화는 정중한 질문과 답변으로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한국 가족, 취미, 고향 생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는 등 세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로스트 비프, 매시드 포테이토, 그레이비 등 캐나다 전통 요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수정이가 호기심과 예의가 섞인 표정으로 각 요리를 맛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음식에 엄청난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겐 일상적인 음식이 그녀에겐 낯선 음식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한국 음식을 더 친숙하게 느끼게 해주기 위해 한국 음식에 대해 배워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행히 수정이는 제가 한 음식을 아주 잘 먹어주었어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말했죠. 자기가 준비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고 전 아주 당황했어요. 네가 미안할 일이 뭐가 있냐고 하면서 언제든 놀러 오라고 했죠. 저녁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케빈은 즉석에서 통역을 맡아 언어의 간극을 메워주었습니다. 수정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흥미로웠습니다. 수정은 한국에서는 승무원 일을 했고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첫 만남 이후로 캐나다에서 간단한 결혼식을 하고 아들네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저는 가끔씩 아들이 보고 싶었지만 아들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가만히 내버려 두었어요. 캐나다는 그래요. 어릴 때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개인 대 개인이라고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자녀가 성장의 가정을 이룬다면 당연히 부모가 아니라 결혼한 배우자가 우선시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케빈 말고 또 결혼한 동생들도 똑같았어요. 저도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바란 적은 없고요. 오히려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집에 와주면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케빈이 결혼하고 3년 뒤 수정이와 케빈이 돌아오기로 했어요. 수정이는 에어 캐나다의 지상직 승무원 자리를 구했고 케빈 역시 캐나다의 IT 회사의 개발자 자리를 얻었거든요. 저는 내심 좋았습니다. 20살 이후로 떠난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수정이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수정이가 저희 집에 놀러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머니라는 한국 단어가 싫지가 않았어요. 저녁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수정이가 문 앞에 신발을 조심스럽게 놓아주는 모습, 저녁 식사 후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모습, 끊임없이 공손한 말투를 사용하는 모습 등 사소한 것들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존중과 친절의 행동은 수정이의 성장 과정과 문화적 가치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수정이를 손님으로 대했는데 수정이는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팬케이크에 메이플 시럽을 처음 발라보고 그 단맛에 깜짝 놀란 일처럼 재미있는 사건도 많았죠.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게 했는데 처음에는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용감하게 얼음 위에 발을 내딛었던 일이 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수정이의 캐나다에서의 첫 생일을 축하해준 것이었습니다. 캐나다 생일에 흔히 볼 수 있는 커다란 케이크와 함께 현금을 선물로 주는 한국 전통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저는 수정이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어서 요리를 직접 했어요. 수정이는 한국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 식탁은 정말 풍부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과 문화에 대한 제 관점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어디에서 왔든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기쁨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문화적 차이가 이제는 가족 생활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더해주었습니다. 수정이와의 관계는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수정이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제가 몰랐던 세상으로 가는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저는 한국인의 따뜻한 인심과 가족의 소중함, 나누고 배우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배움과 웃음이 어우러진 시간이었습니다. 수정이는 우리에게 스토리 전개가 말도 안 돼서 인기가 있다는 한국 드라마를 소개시켜줬어요.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점을 찍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이 된다는 전개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보게 됐어요. 다음 편에 집중해서 보고 있는 저희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죠. 우리는 저녁마다 다음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정이는 저희 아들들보다도 저에게 더 잘했어요. 저는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자 적응해야 할 습관과 규범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우서른에 대한 예의와 공경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우서른에게 존댓말을 쓰는 한국의 관습을 모르고 무심코 제 이름을 부르자고 제안했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수정이는 정말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제 이름을 사실 불러도 상관이 없었어요. 제 이름 그대로 주디 웰리스라고 불러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수정은 도저히 그럴 수 없다면서 그냥 한국의 표현대로 부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어머니로 불렸답니다. 캐나다의 개인주의는 한국과 몹시 다른데요. 이 때문에 저와 수정이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적도 있답니다. 이 사건은 함께 나들이를 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평소와 다른 기분 좋은 변화로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근처 카페로 이동해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외출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제가 실수로 옷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작은 사고였지만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언제나 세심하고 배려심 많은 수정이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서둘러 냅킨을 가져와 옷에 흘린 커피를 닦아내는 것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젖을까봐 걱정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개인 공간을 중시하고 물리적 경계를 엄격하게 지키는 문화권에서 자란 저는 이런 직접적인 도움이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도움을 주려는 수정이의 의도는 좋았지만 빠르고 밀착된 신체적 반응은 제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도와주려는 그녀의 본능과 개인 공간에 대한 나의 욕구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문화적 충돌의 순간이었습니다. 순간적인 제 표정이 안 좋았나 봐요. 수정이는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저는 오히려 더 미안했죠.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며느리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사실이 미안했어요. 이 사건은 사소한 것이었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서로의 문화적 배경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수정이에게는 자신의 행동이 관심과 배려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자 지지와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서로를 많이 이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런 차이도 있었어요. 저희는 같이 외식을 간다고 해도 항상 더치페이를 하는데요. 어느 날도 당연하게 같이 밥을 먹었어요. 더치페이가 아닌 이상 제가 결제하는데 그날따라 수정이가 먼저 빠르게 나가서 결제를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수정이에게 얼마를 줘야 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정이의 표정이 거의 울 것 같았어요. 왜 자꾸 더치페이를 하냐고 물어봤죠. 수정이는 크게 오해했어요. 자기가 가족이 아니라서 선을 긋는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캐나다의 외식물가는 일단 너무 비싸서 한 사람이 내기에는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신세지기를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가족에게는 더 더치페이를 하고 싶었던 거죠. 누가 자기보다 어린 아들과 며느리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고 싶어 하겠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을 오히려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수정이가 저를 자꾸 챙기려고 하는 게 불편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저를 챙겨줄수록 제가 더 수정이를 챙겨줘야 한다고 느낀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케빈의 변화도 목격했습니다. 캐나다의 내성적인 성격과는 대조적으로 케빈은 더욱 표현력이 풍부해지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게 되었죠. 수정의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춤이었고 각자의 문화가 어우러져 독특하고 강한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은 몸이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가벼운 감기 기운이라고 하고 잠이 들었죠. 그 사이에 애들과 연락이 안 됐었나 봐요. 원래 그 시간이면 가벼운 메시지를 수정이와 주고받곤 했거든요. 완전히 딸 같았어요. 저는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아파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 배터리도 완전히 방전이 되었죠. 남편은 화들짝 놀라면서 장을 보러 나갔죠. 가볍게 음식이라도 해서 먹어야겠다면서요. 저는 약을 먹고 다시 잠들었어요. 남편은 집에 없고 시간이 지나고 이상한 소리가 집에서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남편의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는 공포감이 들었어요. 제 맘속에서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방문을 잠궈야 할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강도가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112에 신고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한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핸드폰 배터리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112에 신고했어. 너는 이제 끝이야.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한 저희 마지막 발악이었죠. 소리를 지르고 눈을 떴는데 제 눈앞에는 제 며느리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과일을 사서 드리려고 연락했는데 이상하리만치 연락이 안 돼서 과일도 줄 겸 집에 들렸다는 이야기였어요.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거의 쓰러질 것처럼 보였거든요. 다급하게 간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부는 저를 침대에 다시 눕혔어요. 그리고 한국식이라고 하면서 미친 듯이 벽난로 불을 때우기 시작했어요. 집은 정말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케빈에게 이것저것을 사오라고 했어요. 수정은 한국 문화에서 치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허브차를 준비해 저희 열을 수시로 체크하며 제가 편안한지 확인했습니다. 차는 사실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약은 언제나 맛이 없기 마련이니까요. 몸이 따뜻해지는 건 느껴져서 열심히 먹었답니다. 수정이는 저희 머리맡에 앉아 위로의 말을 건네며 차분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제가 아팠을 때 제 아들들한테도 이 정도로 간병을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수정이는 그 정도로 진심이었답니다. 저는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나이 든 사람인데 수정이를 돌봐주지 못하고 수정이가 저를 모신다는 사실이요. 그런 걸로 불편해하지 마시고 얼른 나을 생각이나 하세요. 만약 제가 아플 때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저는 먼저 어머님한테 전화를 할게요. 저는 그럴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수정이가 아플 때가 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간병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가족이 되었구나 싶었답니다. 약해진 상태였던 저는 수정의 보살핌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의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역할이 뒤바뀐 상황에서 저는 가족의 진정한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핏줄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순간을 공유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요.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축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특별한 날이지만 아들들이 결혼한 뒤로는 남편과 저 둘이서만 시간을 지내곤 했어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아이들이 오곤 했지요.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케빈한테 전화가 왔어요. 크리스마스를 혹시 같이 지낼 수 있냐고요. 수정이가 그걸 원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괜찮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서부터는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따뜻함을 설날의 풍부한 문화 유산과 결합한 퓨전 축하 행사를 열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은 크리스마스 조명과 한국 전통 장식품으로 꾸며졌습니다. 캐나다와 한국 장식의 조화는 우리 가족의 여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축제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축하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음식이었습니다. 칠면조 구이와 크랜베리 소스 같은 캐나다 전통 요리, 불고기, 김치 같은 한국 요리로 구성된 크리스마스 만찬이 펼쳐졌습니다. 수정이와 저는 며칠 동안 주방에서 요리를 만들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부엌은 문화가 융합되고 레시피가 공유되고 사랑이 주재료가 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우리는 캐나다와 한국의 장식으로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 주위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선물을 주고받으며 각자가 정성껏 고른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나라에서 온 수정이와 가족이 된 기분이 들었답니다.